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해교육법 3장 듣기 교육론 개관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해교육법은 우리 지난 시간까지 여러 번 말했지만 그 음성 언어를 매개로 하는 의사소통에서는 듣기, 그다음에 문자 언어를 매개로 하는 의사소통에서는 읽기가 이해교육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언어를 공부한다는 것은 학습자가 목표로 의사소통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 음성 언어로 의사소통하는 것, 의사소통에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건 말하기고 말하기는 귀를 막고 말할 수는 없죠. 그래서 듣고 말하고, 듣고 이해하고, 생각하는 것을 표현하고, 말하기로 표현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문자 언어일 때도 읽고, 이해하고, 또 내가 써서 생각하는 것을 써서 표현하고, 이렇게. 두 가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의사소통 기능이 서로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이제 이해교육론의 그 전반부에서는 듣기 교육에 대해서 공부하고 후반부에서는 읽기 교육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듣기 교육으로 접어들어서 듣기 교육의 개관에 대해서 같이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듣기 교육이라는 걸 하려고 하는데, 듣기라는 것은 이제 그 1990년대에 어떤 연구 결과도 있고, 그 후에 60년대, 70년대 연구 결과도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퍼센트가 조금씩은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듣기가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 예시에서 가지고 온 그 자료도 보면 듣기가 45%, 말하기가 30%, 읽기는 16%, 쓰기가 9%. 그래서 보면 음성언어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이 합해서 75%로 많고, 그 다음에 문자 언어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은 두 가지를 합해도, 표현과 이해를 합해도 25% 정도죠. 그런데 각각을 따져보면 음성 언어 중에 말하기와 듣기 중에도 듣기가 많고, 또 그 문자 언어로 의사소통하는 읽기와 쓰기 중에도 읽기가 많고, 그렇다면 이게 음성 언어를 사용하든 문자 언어를 사용하든 간에 이해가 더 많은 분량을 의사소통에서 이해와 표현 중에는 이해가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실제로도 좀 그렇죠. 이해를 더 이해하는 영역의 학습이나 생활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이 듣기가 가장 많다. 그 다음에 문자 중에는 읽기가 많다. 이 이해가 표현보다 많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시나요? 아니면 반대하시나요? 하하, 아마 동의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이렇게 퍼센트를 나누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겠지만, 그래도 지금 이 순간 생각해 본다면 말하는 시간보다는 듣는 시간이 많죠. 특정한 어떤 시간에는 듣기보다 말하기가 많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저처럼 이렇게 가르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어떤 이렇게 그 내용을 설명하고 제시하는 그런 단계에서는 교사인 내가 말을 하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그럴 때는 음성언어 의사소통 중에서 듣기보다 말하기를 조금 더 많이 더 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인간으로 살아가는 24시간을 생각한다면 아무래도 말하는 시간보다는 듣는 시간이 많을 거고 문자 언어로 의사소통하는 시간보다는 음성 언어로 의사소통하는 시간이 많다는 것에 아마 여러 선생님들께서도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각자 한번 이 영상을 보면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제 하루 종일 몇 시간이나 들었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질문하니까, 모르겠는데, 이렇죠? 글쎄요, 저도 이렇게 질문하면서도 저는 어제 하루 동안 혹은 오늘 아침부터 지금 제가 이거 녹화하는 시간은 저녁 시간인데 이 하루 종일 내가 몇 시간 정도 들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생각하니까 별로 들은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뭐 중간에 아는 사람들에게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문제로 전화가 오기도 하고, 동생과 저의 사랑스러운 하나밖에 없는 세상에서 고모를 가장 좋아하는 예쁜 조카하고, 또 언어 현상에 대해서 중학교 2학년이 고민하는 언어 현상에 대한 질문도 받고 대답도 해주고, 그런 몇 번의 통화가 있기는 했지만, 그 외의 시간에는 제가 오늘 수업이 없는 날이에요. 그래서 수업이 없어서 그냥 여기 앉아서 이제 이렇게 PPT도 만들고 또 이것저것 정리도 하고, 그리고 오늘은 뭔가 이렇게 그 정신을 분산시키면 안 될 것 같아서 음악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정적 속에 연구실에 가만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래서 많이 듣진 않았는데, 만약에 그냥 살아가는 동안이라면 얼마나 들을까요? 뭔가 이렇게 의미 있는 의사소통이 되는 문자로 된 그런 음성 언어를 듣는 것이 얼마나 될까? 또 오늘 수업이 끝나면 내일 하루는 한번 체크해 봐야겠어요. 여러분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또 그 들었다면, 들은 시간을 체크한다면 과연 무엇을 들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 이 듣기라는 과목을 출발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이 그림은 이제 계속 보고 있어요. 그쵸? 이 상호작용한다라는 포인트를 우리가 듣기라는 과목이니까 청자의 역할에만 집중한다고 좀 착각할 수도 있는데, 절대 이 의사소통이라는 건 말하기, 듣기, 읽기 중에 한 가지 기능만이 그, 동할 수가 없죠. 그래서 화자가 뭔가를 자기의 생각이나 의견을 표현한다고 해도 청자를 상정하고 표현할 것이고, 청자는 또 뭔가 화자들의 어떤 말을 듣고 반응해서 다시 화자가 되고, 또 화자는 청자가 되고, 또 청자는 화자가 되고, 또 청자가 되고, 화자가 되고,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이해활동이라고 우리가 이 과목을 이해교육법이라고 해서 이해교육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해교육 활동과 표현 활동은 서로 상호작용 속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듣기, 읽기가 이해활동이지만 상호작용이 전제된 행위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듣기라는 것은 음성 언어를 매개로 타자의 생각이나 감정을 전달받는 의사소통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오늘 듣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첫 시간이니까 듣기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듣기 교육은 실생활에서 듣기의 비중이 매우 높다. 아까 앞에서 제시했던 거 보면 거의 50%에 가깝죠. 45%로 첫 번째 학자가 제시한 것도 45%이니까 거의 생활의 의사소통 행위의 반 정도는 듣기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듣기라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 단순히 듣고 그렇구나 우리 흘려버릴 것이 아니다. 교육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상호적 대화를 위해서는 듣기가 필수적이다. 어, 예를 들면, 이름이 뭐예요? 라고 누가 질문을 하면 그걸 듣고, 아, 내 이름을 묻는구나 라고 이해하고 그걸 대답하게 되니까 주고받고 듣고 이해한 다음에 내가 저는 유소영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니까 이게 상호작용적이다. 때 상호작용하는 그 대화 속에서 필수적이다. 듣기 없이 이렇게 우리가 귀를 막고 저는 유소영입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상호작용적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듣기 능력은 다른 언어 영역의 전이 효과도 아주 큰 생각하면 돼요. 듣고 나서 대답을 하거나 듣기만 하고 가만히 있는 일은 이 세상에 없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해서 시간 차이를 두고 우리가 보통 일상적인 말하기와 듣기는 동시간에 이루어지고 후발성이 있는 언어지만 이렇게 지금 제가 녹화를 하고 저장을 해서 LMS에 올리고 또 유튜브에 올리게 되면 여러분들은 제 강의를 듣고 혹시 유튜브로 복습하고 그럴 때는 좋아요, 구독 이런 것도 눌러주는 것도 하나의
시간차가 다르지만 하나의 반응이에요. 또 때로는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뭐 흔치는 않지만 그 실시간으로 강의를 하면 뭐라고 학생들이 실시간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유튜브에서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한다든지 그럴 때는 바로바로 반응이 막 오는데 이 영상을 보고 나서는 그 양이 많지는 않지만 가끔 이렇게 메시지를 댓글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의 양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어쨌든 상호작용을 하게 되죠. 이렇게 시간차가 있어도. 그리고 예를 들면 쓰기 같은 경우에 소설가가 글을 썼다.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격차가 나죠. 쓰는 사람의 시간과 독자가 읽는 시간이 그래도 뭐 평론을 한다든지 어떤 그 자기의 어떤 의견을 어떤 곳에 쓴다든지 그런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듣고 나서 말을 하고 읽고 나서 쓰고 이런 식으로 듣고 쓰고 듣고 표하고 이런 식으로 다른 언어 영역 읽기, 쓰기, 말하기 쪽으로 전이 효과가 크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래서 듣기 교육을 통해서 언어 교육의 효용성을 높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때 이렇게 그냥 대표적인 네 가지 정도만을 봐도 이 교육은 필요하다. 그러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과목인 이해교육법, 이해교육론, 이해교육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를 우리가 이해교육이라고 할 것인가? 이해교육의 범위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해교육의 범위는 학습자의 이해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됩니다. 음, 우리가 이해 교육을 한다는 건 이해, 듣는 교육, 읽기, 읽는 교육, 이런 듣고 읽고라는 그 기술을 통해서 어떤 그 의사소통의 내용을 이해하는 그런 교육을 놓고 볼 때, 그걸 볼 때, 그 이해교육이라는 것은 그런 이해하는 능력을 학습자가 갖추어야만 우리들의 학습자는, 미래의 학습자는 한국어 학습자들이죠. 학습자들이 그 여러 가지 내용을 포함하여 이해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가 듣기 교육 그리고 읽기 교육을 실시해야 되겠죠. 그래서 구체적인 이해 영역은 참여자. 예를 들면 우리 듣기라면 말하기에 참여자. 그렇죠? 읽고 쓰는 거라면 글쓰기에 참여자가 되고 상황. 어떤 상황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지. 매체. 실시간으로 그 맨투맨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우리 오늘 이 수업처럼 제가 그 녹화를 해서 저장을 하고 여러분이 다시 시청하고 이런 방식인지 아니면 유튜브에서 제가 실시간 스트리밍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는지 아니면 줌 같은 그런 매체를 통해서 실시간 수업을 하든지 회의 방식의 수업을 하든지 어떤 방법이 될지 매체에 따라서 또 다르고 장르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해교육의 목표라든지 원리, 그리고 이해 처리 과정. 우리 지난 시간에 2과에서 공부했죠. 2장에서 이해 처리 과정. 그리고 이해를 위한 여러 가지 지식, 이해교육의 방법, 그리고 이해교육의 실제. 그리고 이해 영역의 의사소통 전략. 이와 읽기의 의사소통 전략이죠. 그리고 이해 영역의 평가. 우리는 여기까지 다 다룰 거예요. 평가 같은 것들이 모두 이해교육의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런 목표, 원리, 처리 과정, 뭐 방법, 실제, 평가 이런 것들, 뭐 전략 이런 것들을 듣기와 읽기로 나누어서 앞부분에는 듣기, 뒷부분에는 읽기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듣기를 하기로 했는데, 듣기의 범위는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했을 때 듣기라는 건 청자가 목적과 기대를 가지고 주어진 텍스트의 의미를 이해하고 협상하는 상호활동적, 능동적 기술이다. 한마디로 듣기라는 목적을, 듣기라는 범위, 듣기에 대해서 딱 생각한다면 청자가 그냥, 이따가 들리는 걸 듣는 게 아니죠. 목적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목적, 네, 이런 걸 가지고
들을 내용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주어진 텍스트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죠. 그 화자가 말한 내용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리고 협상하는 상호활동적이고 능동적 기술이다. 아주 옛날에 제가 어려서 영어를 배우던 그 시절에는 수동적 기술로 봤어요. 그런데 이건 절대 수동적 기술이 될 수가 없어요. 능동적이죠. 듣고 이해한 후에 나의 반응, 말하거나 읽거나 쓰거나 혹은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행동하거나 그런 걸로 응답해야 되는, 반응하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능동적 기술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한국어 교육에서 혹은 언어 교육에서 초급 단계에선 어떤 내용이 듣기 범위에 들어갈까 생각해 본다면 초급 단계에서는 한글의 자모, 자음과 모음이에요. 자모는 자음과 모음의 정확한 음가를 식별하는 것. 그거 일단 뭐 거기냐 고기냐 거기 고기 이렇게 하면 발음을 잘 듣고 거라고 했는지 고라고 했는지를 식별하는 능력. 그리고 기본 문장 구조를 이해하는 능력. 이해하는 것. 그, 저는 학교에 가요. 뭐 이렇게 밥을 먹어요. 뭐 땡땡 씨는 무엇을 해요. 이런 기본적인 문장 구조 이해하는 것. 그리고 기본적인 의문 변화도 인지하는 것. 의문이 바뀌었을 때 그것들에 대해서 인지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초급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음가의 식별이라든지 기본 문장 구조 이해, 의문 변화. 요런 정도가 초급 단계에서 듣기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그 범위가 되겠고요. 중급 단계에서는 다양한 의문 변화의 정확한 식별. 초급에서 학습했는데 배운다고 바로 알아지는 게 알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문 변화가에 대해서 정확한 식별, 그리고 억양에 따른 의미 변화, 어절의 수식하는 중문, 어절로 수식하는 중문, 긍정의 의미를 갖는 부정 표현. 이런 것들. 부정 표현으로 되지만 긍정이 되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다. 말의 의미. 예를 들면 좀 활용적으로, 좀 춥지 않아? 이렇게 하면 어때요? 우리 문 닫을까? 이런 식의 말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 게 부정 표현이라고 해서 모든 게 부정이 되지 않는 그런 내용도 이해하는 것. 이것이 중급 단계에서 볼 수 있겠고, 고급 단계에서는 맥락 속에서 사회 문화적 배경을 갖는 어휘라든지 관용 표현 같은 것을 이해해야 되죠. 그리고 전문적인 주제에 대한 이어지는 대화 구조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사회 문화적 배경을 갖는 어휘나 관용구 같은 경우 보면 예를 들면 뭐 제가 지금 딱 생각나는 걸로는 미역국을 먹다라는 말이 있죠. 근데 미역국을 먹다라는 말이 그 단어, 어휘적인 의미로는 미역국이라는 음식을 냠냠냠 이렇게 먹는 거잖아요. 프로토 의미로는 그렇죠? 그렇지만 어제 시험 뭐 중간고사 끝나고 야, 너 시험 잘 봤니? 그럼 말도 마. 난 미역국 먹었어. 이렇게 하면 아니, 이 사람이 시험 잘 봤냐고 물어봤는데 왜 미역국 먹었다는 얘기를 하지? 이게 아니라 미역국 먹었다라는 표현이 시험에 떨어졌어라는 표현으로도 쓰인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그걸 적절하게 사용하고 그걸 사용한 사람의 화자의 발화를 듣고 이 사람은 이 맥락 속에서는 미역국을 먹었다는 뜻이 아니라 시험에 떨어졌구나 이해되고 똑같은 미역국을 먹었다도 점심 먹었어? 응, 먹었어. 뭐 먹었어? 밥이랑 미역국이랑 뭐 김치 먹었어. 이렇게 하면 그땐 정말 미역국을 먹은 거죠. 그런 것들을 맥락 속에서 문화적 배경과 함께 이런 표현들을 이해하고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 그다음에 고급이니까 전문적인 주제 뭐 토론거리 이런 거에 대해서도 그 토론의 향방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재에서 이야기하는 듣기의 과정은 전운주 199에서 말했는데 듣기의 과정을 보면 듣기도 처음부터 뭐 다 알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소리를 인지하는 듣기가 일단 이루어지죠. 초급일 때는 듣기. 어, 이 소리를 듣고 거기라고 말했는지 고기라고 말했는지 소리를 인지하는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의미를 구성하는 듣기가 되죠. 뭐 문장을 이해하고 단어를 이해하고 이런 의미를 구성하는 듣기가 있고 그 다음 의미를 해석하고 반응하는
청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듣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름을 쓰세요라고 했으면 은행에 갔는데 여기에 이름을 쓰고 사인하세요 이러면 네 그리고 거기에 이름을 쓰고 그 사인하는 행동으로 반응하게 되죠. 뭐 땡땡씨 앞으로 나오세요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네 선생님 그러고 일어나서 앞으로 오고 이런 반응을 하는 듣고 이해해서 해독을 해서 반응하는 그런 단계. 그냥 단순히 소리를 인지하는 단계, 의미를 구성하는 듣기, 그 다음에 의미를 해석해서 반응하는 듣기. 이렇게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다시 말하자면 듣기라는 것이 단순히 정보를 수용하는 과정이 아니라 아까 수용적인, 수동적인 게 아니라 능동적이라고 했었죠. 단순히 수용하는 과정이 아니라 정보를 이해하고 그 정보를 분석해서 필요한 정보를 획득해내는 복잡한 인지처리 과정을 동반한 적극적인 의사소통 활동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각 기능, 듣는 기능을 통해서 입력된 정보를 단기적으로 저장해서, 단기적으로 저장한다는 걸 작업 기억이라고 해요. 저장을 한 상태에서 이해하고 조작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이때 작업 기억, 단기 기억이죠. 작업 기억에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새 정보와 기존 지식을 통합하게 됩니다. 학습자가 기존에 이미 알고 있는 배경 지식, 이해 처리 과정에서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죠? 배경 지식을 좀 활성화한다, 뭐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활성화해서 새로 들어온 정보를 서로 병합해가는, 섞어서 아 이래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병합해가는 그런 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듣기라는 것이 신정보와 구정보, 음성 언어로 청각적으로 전달된 음성 언어로 이루어진 발화를 청각적으로 전달되는 신호, 그리고 의미, 배경 지식 간의 상호작용들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는 것이 이렇게 보면 듣기의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화살표가 이제 나왔네요. 자, 그 다음은 듣기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겠는데요. 듣기의 개념은, 개념 지식, 맥락, 체계 지식, 이렇게 세 개의 단계로 우리가 나누어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이 점으로. 음, 먼저 개념 지식이라는 건 배경 지식, 그리고 절타 지식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배경 지식은 사실적인 것과 사회적 배경 지식이 포함이 되고, 절차 지식은 담화에서 언어가 어떻게 쓰이는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듣기 능력이 뛰어난 청자는 들은 정보와 자신의 배경 지식을 잘 통합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고, 세상의 다양한 지식과 종합적 사고 능력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개념 지식 부분이에요. 배경 지식은 이제 이해하죠? 지난주부터 스키마, 배경 지식 계속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미 알고 있는 그 자기가 새롭게 듣게 된 들은 정보하고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을 서로 잘 통합해서 새로운 의미를 이해하고 새로운 다양한 지식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내 걸로 만드는 그런 종합적인 사고 능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또 이해하는 과정에서 이 맥락이 중요한데 상황에 대한 지식, 그래서 물리적인 환경이나 참여자에 대한 정보, 그런 것과 간의 맥락에 대한 지식, 그래서 무엇이 말해졌고 말해질 것인지, 또 읽기라면 무엇이 쓰였고 쓰일 것인지에 대한 그런 맥락, 그 텍스트 간의 맥락을 통해서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듣기에서는 발화, 화자의 발화 맥락하고 상황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능력도 효율적인 듣기에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계 지식이 필요하게 되겠죠. 언어 체계에 대한 지식입니다. 언어 체계죠. 그래서 의미, 통사, 의문 이런 이 의문, 통사, 의미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런 언어 체계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겠죠. 듣기라는 것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듣는 동시에 어휘와 문장 구조를 파악하고 듣자마자 바로 파악해야 되고 의미를 해석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충분한 언어 지식을 으로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듣기의 개념, 이런 것들을, 가정이나 개념을 알아봤고요. 우리 그러면 듣기라는 과목의 목표는 무엇일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목표가 뭐 등급별로,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등급별로 어떤 목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듣기 교육의 목표는 음성 언어로 전달된 내용에서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그래서 구체화된 교육과정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고, 숙달도 단계, 숙달도 단계는 초급, 중급, 고급 이거 말하는 거예요. 학습의 목적, 학습 대상 등의 변인에 따라서 다르게 설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숙달도 단계에 따른 듣기 목표를 먼저 보겠는데요. 여러분들은 우리 교재 61쪽에 제가 이 표를 다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61쪽에 보면 교육과정, 대통령 표준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그 등급별 듣기 목표와 성취 기준이 있습니다. 61쪽에서 61쪽부터 62쪽까지 긴 표가 있는데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에 걸쳐서 그 각 등급의 목표가 있고 성취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시만 딱 보자면 여러분이 61쪽에 보면 1급의 목표는 기초적이고 일상적인 내용의 짧은 대화를 이해할 수 있으며 인사나 소개 등의 의사소통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취 기준은 5가지가 제시되어 있어요. 하나만 보면 주변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일상적인 소재의 대화를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 등급별 목표가 여기에 쭉 제시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표는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나 중요하다. 이렇게 꼭 생각하시고 시험에도 날 겁니다. 자,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이 61쪽, 62쪽에 있는 이 표준교육과정의 듣기의 목표와 성취 기준은 여러분이 꼭 여기 지금 제가 다 읽어드리면 너무나 양이 많으니까 여러분이 요거를 꼭 좀 읽어보고 좀 이렇게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딱 외워버리는, 숙달될 수 있게 외워버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PPT에는 이것들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여기에서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소급에서는 보면 일상적인 대화 내용을 이해하고 그와 관련된 의사소통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초급의 성취 기준, 성취 목표가 되겠고, 내용적으로는 1급과 2급이 있어요. 초급은 1, 2급, 중급은 3, 4급, 고급은 5, 6급이 되는데 초급의 1, 2급을 각각 나누어서 보면 1급의 목표로는 인사하기, 소개하기 등의 개인적이고 친숙한 상황에서 정형화된 표현을 사용한 간단한 대화를 이해한다. 정형화된 게 안녕하세요 하면 안녕하세요. 이름이 뭐예요 하면 저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하는 그런 정형화된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같은 소급이지만 2급이 되면 약간 조금 확장이 돼요. 그래서 친숙한 공공장소나 비격식적인 상황에서 비격식적인 건 이렇게 아오요로 말하는 그런 단계죠. 그런 상황에서 2차례 이상의 말 차례를 가진 조금 더 긴 대화를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요. 여기 2차례 이상의 말 차례라는 건 뭐냐면 하나, 한 차례가 되고 하나 한 번 더 하면 2차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그다음 중급에서의 목표 등급을 보면 친숙한 사회적 상황에서 의사소통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봐요. 중급에서는 친숙한 사회적 상황이에요. 초급은 일상적 대화라면 중급은 친숙한 사회적 상황에서 의사소통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3급과 4급도 여러분들은 우리 그 61, 62쪽에 있는 3, 4급의 목표, 자주 접하는 사회적 상황에서 대화를 이해할 수 있고 권유나 조언 등의 의사소통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3급 성취 기준에 보면 자신의 삶과 관련된 사회적 소재의 대화를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쭉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서 좀 자세히 확인하시고 상급의 정체적인 목표는 자주 접하는 사회적인 상황과 공적 관계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격식적인 대화를 어느 정도 이해한다. 이런 게 되겠고, 사급에서는 직업이나 교육 등과 같이 친숙한 사회적 그리고 추상적 소재의 담화도 이해할 수 있다. 이제 4급 정도가 되면 이제 거의 한국 사람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은 고급인데요. 우리 교재에는 이제 60쪽에 고급, 5급과 6급의 목표와 성취 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6급의 목표를 보면 전문적이거나 학술적인 영역의 담화를 이해할 수 있으며 설득이나 권고 등의 의사소통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취 기준에서 자신이 종사하는 전문 분야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소재를 다룬 담화를 이해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목표를 요약해서 보면 사회적, 추상적 소재와 함께 자신이 속한 전문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담화를 이해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급의 목표는 비교적 간단한 일부 업무와 학업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담화를 이해하는 것이고요. 6급에서는 자신이 종사하는 전문 분야에는 물론이고 전문적인 상황에서도 이루어지는 담화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것이 듣기의 초급, 중급, 고급, 1, 2급, 3, 4급, 5, 6급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61쪽, 62쪽, 또 3-1 표준 모형,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모형 교육과정의 등급별 듣기 목표 및 성취 기준 2020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 숙달도에 따른 듣기 목표에서 유럽 공통 참조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63쪽, 60, 63쪽에 프리 A1에서 A1, A2, B1, B2, C1, C2 이렇게 표 3-2에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A1, A2, B1, B2, C1, C2 그래서 A1, A2가 초급, B1, B2가 중급, C1, C2가 고급 이렇게 돼요. 그런데 듣기는 여기에 한 개가 더 있어요. 앞에 프리 A가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세분화가 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 63쪽에는 유럽 공통 탐조 기준의 듣기 능력 기술이 있어요. 여기에서 등급에 따른 듣기 전반에 대한 목표들이 제공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프리 A1에는 보면 여기 여기 보면 초급은 일상적이고 친숙한 주제이다. 그래서 프리 A1과 A1, A2 요 부분이 초급이 되는데 여기 우리 교재 여러분들은 이 교재를 보시면 돼요. 프리 A1은 보면 천천히 명확하게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 시각 자료 또는 손짓을 동반하고 필요한 경우 반복하면 짧고 매우 간단한 질문과 말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목표가 기술되어 있어요. 자, 근데 여기 유럽 공통 참조 기준은 이렇게 한번 훑어보시고 이해 정도 하시면 되고요. 우리는 조금 전에 했던 61쪽, 62쪽에 있는 한국어 듣기 기술은 반드시 완전히 자다가도 탁 치면 싹 나올 수 있게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네, A1, 이 유럽 공통 참조 기준이 그러면 초급은 일상적이고 친숙한 주제, 중급은 직업이나 학업을 포함한 사회적 영역에서 접하는 주제, 고급 자신의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러 영역의 추상적인 주제로 확장된다라고 했는데 여기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이게 PPT에 표현했죠. 이렇게 한 이유는 유럽 공통 참조 기준이라는 게 뭐냐 하면 유럽 공통 참조 기준, 프리 A1부터 듣기는 A1, A2, B1, B2, C1, C2 이렇게 6등급, 7등급, 듣기는 7등급, 다른 영역은 6등급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참조 기준은 뭐냐면 한국어가 2011년에 2차가 민간에게 공개됐어요. 이 연구 결과물이. 근데 그 국제통용 한국어 표준모형, 표준교육과정이 만들어지는 단계에서 이 유럽 공통 참조 기준을
연구했어요. 공부해서 그런 걸 바탕으로 한국어는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라는 연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한국어의 등급도 나누고 이랬다. 이렇게 보시면, 이 우리의 61, 62쪽에 있는 내용이 이런 것도 참고했다. 그리고 미국에서 나온 그 참조 기준들도 참고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우리 교재에 나왔으니까 유럽 공통 참조 기준은 뭐냐? 도대체. 그랬을 때 이건 유럽이 EU가 그 나라 간에 서로 경계를 없앤다 이런 개념으로 EU 연합이 됐잖아요. 유럽 연합이. 그렇게 되면서 연합을 하긴 했는데 공용어는 영어를 써야 하고 그리고 연합이 돼서 취업도 뭐 예를 들면 헝가리 사람이 프랑스 파리에 취직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너는 헝가리 사람이니까 뭔가 복잡한 서류가 필요해.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나라 저 나라 왔다 갔다 하면서 취업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뭐 한국 사람이 유럽에 가도 EU 국가 간에 움직일 때 국경에서 국경을 지날 때 별로 복잡한 절차가 없어요. 그냥 이게 의례적으로 통과 의례로 여권을 확인하는 정도? 그 이외에는 외국인 티가 너무 나니까 여권을 확인하는 정도 이외에는 큰 경계가 없어요. 그럼 실제적으로 경제나 뭐 소통 이런 걸 하다가 보면 그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면 어떤 옆에 나라의 언어도 공부하고 싶잖아요. 그랬을 때 예를 들면 프랑스어는 뭐 단어 100개를 하면 1급이 끝났다. 200개를 하면 2급이 끝났다. 그럼 500개를 하면 5급이다. 이렇게 나눴는데 뭐 예를 들면 독일에서는 엄격하게 해서 1000개를 알아 1급이고 2000개를 알아 2급이고 그러면 나 프랑스어 공부했어. 얼마나 했어? 나 6급이야. 이렇게 하는 것과 나 독일어 공부했어. 나 2급이야. 했을 때 어쩌면 독일어가 이렇게 엄격한 기준이 있다면 그게 더 잘할 수도 있죠. 프랑스어 6급이야 보다 독일어 2급이 더 좋을 수도 있잖아. 더 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안을 결정합니다. 어휘는 어떤 뭐 사물의 이름, 뭐 이런 식으로 정해서 각 나라 언어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건 1급, 여기에 해당되는 건 2급 이런 식으로 몇 개 이런 것들을 정했어요. 언어가 다르지만 기준을 정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프랑스어로 나 1급까지 공부했어. 그런 사람과 헝가리 말을 나 1급 공부했어. 그 사람은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학교라는 단어는 프랑스어 1급 한 사람도 알고 헝가리어 1급 한 사람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뭐 또 어려운 말 뭐가 있을까? 음, 커피를 내리다. 이런 말은 조금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 프랑스어에서는 2급이다. 그럼 헝가리어도 2급, 독일어에서도 2급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언어는 다르지만 어떤 부류의 언어는 1급이라고 하자. 어떤 부류의 어휘는 3급이라고 하자. 이런 기준을 정한 그럼 여러분들은 유럽 기준을 찾아볼 필요는 없지만 61쪽, 62쪽에 있는 이 목표를 바탕으로 그 한국어 표준 모형을 살펴볼 때 뒤에 있는 등급의 어휘들을 본다면 우리도 그런 식의 개념으로 한국어의 어휘에 초급 어휘, 중급 어휘 이런 것들을 정했다. 그런 정하는 기반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또 어떻게 교육의 목표를, 앞에는 숙달도에 따른 교육의 목표를, 듣기 교육의 목표를 살펴보았는데, 이번에는, 학습 목적에 따른 듣기 교육의 목표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적이 뭐지? 이렇게 되죠? 이때는 학습 목적이라는 건 왜 한국어를 공부하느냐죠. 목적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반 목적과 특수 목적으로 기본적으로 나누어요. 자, 여기 듣기 교육에서 다양한 맥락의 의사소통 상황에서 화자가 전달하는 음성 메시지로부터 자신이 얻고자 하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목적에 따라서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일반 목적과 특수 목적이라고 했어요. 여기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은 일반 목적하고 특수 목적 중에 일반 목적은 일반 목적이라고 돼 있고 특수 목적은 지금 학문 목적과 직업 목적을 대표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일반 목적은 뭐냐? 흔히 말하는 어학원에 다니는 외국인 학습자는 다 일반 목적 학습자예요.
그리고 특히 초급일 때는 일반 목적으로 배우는 경우가 많아요. 1, 2, 3급까지는.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걸 배우냐?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친숙한 상황이나 사회적 상황에서 자주 이루어지는 담화를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반 목적은. 예를 들면 인사 나누기나 식사 약속하기 같은 것들이 여기에 속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특수 목적이라고 아까 일반 목적과 특수 목적으로 나눈다고 했는데 그럼 특수 목적엔 뭐가 들어가냐? 여기 있는 학문 목적 학습자, 직업 목적 학습자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네. 학문 목적은 말 그대로 대학에 다니거나 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해 해서 공부하는 한국어가 돼요.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우리 교실에도 거의 다 외국인이죠. 그렇죠? 한국인이 있는 반도 있고 없는 반도 있고 이러니까 거의 다 외국인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 외국인 여러분들은 모두 학문 목적 한국어를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지금 우리 과목은 학문 목적 한국어라기보다는 한국어로 이론 공부를 하고 있죠. 언어 이해 교육론에 대한 이론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이전의 단계, 이 교실에 오기 전 단계에서는 학문 목적 한국어에서는 강의 수강을 위해서 발표하고 토론하고 보고서를 쓰고 그런 식의 학업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상호작용적인 듣기 능력. 보고서 쓰는 건 아니겠네. 그러니까 발표할 때와 토론할 때 사용되는 듣기 능력을 기르는 것이고요. 강의 내용을 듣고 수용하는 수준을 넘어서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이어질 내용을 예측하고 추론하면서 정보를 재구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학문적 맥락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담화의 장르적 특성 이해가 수반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강의 담화 구조를 이해하고 강의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지? 강의 담화 표지를 이해하고 선생님들은 교수님들은 어떤 식의 말을 하면 어떤 환경으로 바뀌는 걸까? 이런 게 담화 표지죠.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학문 목적 학습의 한국어 교육의 학문 목적에 따른 듣기 교육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보면 직업 목적의 학습자가 있어요. 직업 목적의 학습자가 있는데 직업 목적은 각 직업 분야에서 업무 수행을 하는 데 필요한 듣기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예를 들면 사무직 미안해요. 종사자를 위한 비즈니스 한국어, 어, 한, 오타를 조금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직 종사자를 위한 비즈니스 한국어와 기술직 종사자를 위한 비즈니스 한국어, 이런 것들은 직업 목적 한국어. 예를 들면 이사하는 일에 종사하는 예를 들면 몽골 학생의 경우에 이사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얼마 전에 만나보니까 그런 사람이라면 이사에 관계되는 용어 또 뭐 의료 관계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의료와 관계되는 용어들 그런 한국어를 공부하게 되겠죠. 그래서 사무직 종사자는 업무 지시, 업무 전화, 보고, 회의, 발표 이런 것들을 하거나 듣는 것이 음성 언어로 된 의사소통이고 우리 과목에는 이걸 듣는 거죠. 업무 지시를 듣고 이해하고 업무 전화도 받아서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고 보고나 회의, 발표를 듣고도 이해하고 이런 거고 기술직 종사자를 위한 비즈니스 한국어는 보면 해당 분야에 필요한 장비나 작업 환경 같은 거, 그런 전문어이나 업소, 소통, 이런 거, 업무 소통, 이런 것들이 음,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이번에는 듣기 교육과 언어 교수법, 우리 교재는 67쪽, 68쪽, 69, 70쪽까지, 7쪽부터 70쪽까지 있는데, 여기는 간단하게 그냥 설명드릴게요. 듣기교육과 청각구두식 교수법, 듣기교육과 전신반응 교수법, 듣기교육과 자연교수법, 듣기교육과 의사소통 접근법이 있어요. 자, 우리 여기서는 이 각 교수법에 대한 간단한 특징을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청각구두식 교수법은 뭐냐 하면, 그, 군대식 교수법이라고도 해요. 2차 세계대전에
미군들을 들에게 유럽으로 파견시킬 때 그 나라의 언어를 빠른 시간 안에, 뭐 예를 들면 한 달 안에, 두 달 안에 간단한 의사소통이 되게 완벽하게 공부를 시켜서 그 지역으로, 해당 지역으로 군인을 파견하기 위해서 2차 세계대전 때 개발된 교수법이에요. 그, 뭐지? 그 스키너의 자극 반작용 있죠. 심리학, 행동주의 심리학의 영향을 받아서 그 하얀 생쥐에게 땡땡땡 이렇게 하면 종을 두 번 땡땡 치면 먹이를 주면 그게 습관이 되면 나중에 먹이를 주지 않아도 땡땡 하는 종소리만 들어도 침을 흘린다든지 이런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걸 보고 언어도 척 하면 척 하고 말할 수 있게. 그래서 그 뭐 뭔가 이름이 뭐예요? 저는 유성입니다. 이렇게 바로 나오게 하는 그런 것들을 그 하는 게 청각구두식 교수법이에요. 그래서 듣기 교육에서 청각구두식 교육법에서 듣기는 너무나 중요한 역할이 되죠. 왜냐하면 뭐 CD나 그런 그 녹음 내용을 듣고 외우는 거예요. 듣고 따라하고 외우고 듣고 따라해서 외우고 이런 거예요. 그런 관계가 있고요. 듣기 교육과 전신 반응 교수법을 보면 일단 전신 반응 교수법이라는 게 뭐냐? 말 그대로 전신, 온몸으로 반응한다. 전신으로 반응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명령 같은 거 공부할 때 잘 사용해요. 으세요, 지 마세요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교실에서 땡땡씨 앉으세요. 땡땡씨 일어나세요. 뭐 안경을 쓰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이런 걸 하면 학생은 이 그 전신반응 교수법에서는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듣고 이해하고 행동하면 돼요. 거기서 시키는 거. 그래서 사실 이건 수업 전반에 활용하기는 어렵죠. 만약에 이 교수법이 처음 나왔을 때는 수업 전반에 활용을 했을 거예요. 그랬다면 학습자는 듣기는 할 수 있는데 말하거나 쓰거나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교실 활동의 일부분에서 뭐 으세요, 지마세요 같은 명령을 배울 때나 그럴 때 일부 사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전신 반응 교수법이니까 듣기라는 건 아주 유용한 음, 그 의사소통 기술이 듣고 이해해야 반응할 수 있으니까. 그다음 세 번째는 듣기교육과 자연교수법인데 요건 자연교수법은 어떤 거냐면 어린아이가 모국어를 배우듯이 언어는 저절로 배워진다. 많은 그 이해에 노출되어 있으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뭐 어떤 학자가 옛날에 네덜란드로 그 프랑스의 어떤 학자가 네덜란드로 1년 정도 뭔가 공부하러 유학을 갔다가 가기 전에 조카가 6개월, 7개월 된 조카가 있었는데 자기가 가기 전에는 조카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근데 유학 갔다가 1년 있다가 돌아오니까 자기는 네덜란드에서 1년이나 살았는데도 네덜란드어를 아주 몇 마디 하지만 잘하지 못하는데 갑자기 돌아오니까 그 조카가 완전히 한국말을 잘하는, 한국말이 아니지. 그 언어를 너무 잘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못했는데 갑자기 왜 다지? 그래서 이 사람이 연구했어요. 어린아이들의 모국어 습득 과정. 연구해서 외국어 학습도 이런 모국어 습득처럼 자연스럽게 공부하면 좋겠다. 이런 개념에서 찾고 그 방법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그럼 그 아이들은 왜 갑자기 잘해졌을까? 많은 입력이 듣기를 통해서 들어간 거죠. 어린아이의 왜 모국어 과정을 생각하면. 그래서 그 많은 입력이 들어갈 때 듣기라는 건 아주 중요해지죠. 그래서 관계가 있다. 또 듣기 교육과 의사소통 접근법을 또 이렇게 관계를 지어보자면 의사소통은 지금도 있는 거예요. 의사소통은 뭐 여기엔 나와 있지 않지만 문법 번역칙은 듣기와 무관하니까 안 나와 있지만 문법 번역칙은 말할 수 없게 하고 뭐 청각구두식을 하다 보면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이 안 되고 전신 반응도 말을 좀 느리게 하고 막 여러 가지 이제 단점들이 생긴 것. 특히 여기 없는 문법 번역식에 대한 단점이 말할 수 없는 사람, 들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의사소통이 돼야 된다, 언어교육은.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의사소통 접근법이에요. 후기 의사소통 접근법은 자연스럽게 말하기 하다 보니까 자연스러워지긴 했는데 정확도가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확도가 없는 건 너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의사소통의 그 정확도가 떨어지는 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뭐 성패초점 교수법이라든지 뭐 가정중심 교수법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생겼고 그 다음에 학문 목적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내용중심 교수법 뭐 병종 교수법 이런 것들이 막 생겼어요. 많아요. 그런데 너무 의사소통이라는 이 단어가 이 현대 사회 인간들에게 너무 딱 꽂힌 거예요. 너무 좋다, 의사소통. 그래서 그 단어를 버리지 않고 의사소통 접근법이라는 대그룹의 집이 있고 그 밑에 이렇게 뭐 형태초점 교수법, 가정중심 교수법, 뭐 내용중심 교수법 그런 다양한 교수법이 아까 학문 그 외국어를 배우는 목적이 일반 목적, 뭐 특수 목적, 학문 목적 막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많은 그 기술들이 그 속에 있어요. 이건 물론 언어교수 이론이라는 과목을 공부하게 되면 한 학기 동안 이 교수법들의 디테일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시간에는 그렇게 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이런 흐름에서 듣기와 연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듣기 교육의 원리라는 걸 조금 살펴볼게요. 우리 교재에는 71쪽부터 74쪽까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듣기라는 게 청자의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추론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통합하는 복잡하고 능동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봤다고 했죠. 오늘 시간 초반부에도 이야기했어요. 능동적인 기술이다. 뭐, 수동적 기술이 아니다. 능동적인 기술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능동적이라는 게 뭐냐? 청자, 듣기 내용을, 화자가 말한 내용을 듣는 사람이 배경 지식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원래 아는 그 무언가를 활성화를 시키고, 그리고 새로 듣는 내용에 대해서 추론을 하고, 그리고 새 정보를 듣고, 내가 배경 지식을 활성화시킨 배경 지식과 추론한 느낌, 그것과 새 정보를 이렇게 통합시켜서, 그렇게 하는 복잡하고 능동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본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때 듣기 교육의 원리를 보면, 첫 번째는 학습자의 배경 지식을 활성화해야 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학습자가 그냥 이게 듣기를 우리가 수업에서 한다면 이 부분을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시작, 들으세요.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과정 중심으로, 듣기 과정을 중심으로 단계를 나누어서 듣기 전 단계, 듣기 단계, 들은 후 단계, 이렇게. 우리 이제 이 다음과 다음과에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런 듣기 전 단계, 듣기 단계, 듣기 후 단계. 이 단계에 따라서 하는데, 배경 지식을 활성화시키는 건 듣기 전 단계에 하는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들을 내용을 들려주기 전에 배경 지식을 먼저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뭐 질문하는 기법을 통한다든지 그런 걸 통해서 오늘 어떤 이런 내용 들을 건가 봐. 이런 암시, 추론할 수 있는 그 얘기를 주게 되고, 그리고 뭐 어휘, 이런 것도 주게 돼요. 그리고 어휘도 배우고 내가 아는 어휘는 뭐가 있나, 그 해당 주제에 관계 있는 하게 돼요. 그다음 두 번째 원리로는 음소 듣기에서 담화 듣기까지 단계적인 듣기 활동을 해야 한다 그랬어요. 자, 듣기 수업을 하는데 긴 글만 듣겠다 이런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음소 듣기 음소가 뭐냐면 자음 차이, 모음 차이 이런 거예요. 아까 거기, 고기 처음에 얘기했죠? 그러면 거기에 어하고 고기에 오, 어하고 오라는 모음의 음소 차이. 그리고 음, 비자와 피자 이런 건 어때요? 비하고 피 하면 자음, 브와 프의 차이 이런 것들이 음소득이에요. 그렇게 보면 뭐 방과 빵 이런 것도 브하고 뿌의 차이죠. 그렇죠? 이런 음소득이에요. 그런 것들은. 그걸 듣고 이렇게 딱딱 체크하고 이런 것들은 엄마 듣기는 긴 글까지 듣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런 것까지 초급에서 고급까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점점 점점 이렇게 단계적으로 듣기 활동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본 거고 또 뭐 문항을 세 가지를 듣게 해준다면 처음에는 간단한 음소나 단어나 뭐 이런 걸 어휘 같은 걸 듣게 하고
문장을 듣게 하고, 그 다음에 긴 단어를 듣게 하고, 이렇게 가면, 그래서, 그 다음 이해 처리 과정을 고려해야 한다. 이해 처리 과정. 우리 이해 처리 과정, 상향식 처리 모형, 하향식 처리 모형,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어요. 간단한 것에서 점점점점에서 큰 주제로 가는 것. 큰 주제를 이해하고 간단하게 오는 것. 하향식이었고, 상호작용식 처리 모형이 있었죠. 뭐, 처음에 큰 주제가 뭘까, 이 그림이 뭘 말할까, 이런 추론하기를 한 다음에 또 단어를 공부하고, 그리고 듣게 한다든지, 이러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런 이해 처리의 과정을 고려해서, 음, 해야 한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과정 중심 듣기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요건 아까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배경 지식 활성화는 듣기 전 단계에서 주로 한다고 했어요. 듣기 전, 듣기, 듣기 후 단계에 따라서 각각의 포인트를 다르게 두어서 해야 돼요. 예를 들면 그 듣기 전에는 필요한 배경 지식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한다면 실제 듣기 단계에서는 아주 단순하게 듣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교육 과정을, 그 수업 과정을 구성해야 되고, 들은 후 단계에는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말하기나 쓰기나 뭐 읽기나 이런 걸로 확장할 수 있게 그렇게 그 수업 과정을 구성해야 돼요. 이게 과정 중심 듣기 교육이에요. 우리 이제 뒤에 과에서 공부할 거예요. 그다음 듣기 자료는 실제적이어야 한다. 예를 들면 듣기에서 뭐 그 쇼핑하는 내용을 듣는다. 그럼 진짜 가게에서 할 만한 내용을 듣는 거죠. 그래서 좀 실제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듣기 담화를 구성해야 한다. 그래서 실제를 들으라고 하니까 호국에서 이제 3주밖에 한국어를 공부 안 한 사람인데 이마트를 그냥 그대로 들려주면 어때요? 알아들을 수 없죠. 그래서 이렇게 초급일 때는 실제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교육적인 자료로 교사가 간단하게 재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중급쯤 되면 실제 자료를 그대로 들려주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초급일 때도 교육적 자료도 실제를 바탕으로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듣기 전략을 개발하고 훈련할 수 있는 활동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면 전략을 스스로 학습자가 전략을 개발하고 스스로 훈련할 수 있는 혹은 교사의 유도에 따라서 훈련할 수 있는 활동이 포함되어야 된다. 그럼 뭐 예를 들면 그 읽기 쓰기에서 연습 문제 있는 것처럼 문법에서 여기도 비슷한 내용을 또 듣고 찾고 이런 연습이 반복적인 구성도 함께 포함되면 됐죠. 일곱 번째는 내용을 잘 이해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활동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럼 체크해 보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간단한 형성평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잘 이해했나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질문으로 듣고 나서 남자가 뭐 했어요? 뭐 여자가 이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해요? 토픽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죠. 그런 것들을 질문하는 기법이라든지 체크하는 기법을 통하면 아, 학생들이 잘 이해했구나. 이해를 못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는 다른 언어 기능과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 듣기 수업이에요. 그럼 듣기만 하고 끝. 이런 게 아니라 다 듣고 나서 여러분은 어때요? 해서 자기 내용을 말하거나 쓰거나 이런 것들로 확장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듣기 교육의 원리 8가지. 학습자의 배경 지식을 활성화해야 한다. 음소 듣기에서 담아 듣기까지 단계적인 듣기 활동을 해야 한다. 이해 처리 과정을 고려해야 한다. 과정 중심 듣기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듣기 자료는 실제성이 있어야 한다. 실제적이어야 한다. 듣기 전략을 개발하고 훈련할 수 있는 활동이 포함되어야 한다. 내용을 잘 이해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활동을 제시해야 한다. 다른 언어 기능과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8가지 원리를 잘 기억해서 듣기 교실에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은 3장 듣기 교육론 전반적인 개관에 대해서 해봤는데요. 여기에서 다음 학습자들을 위한 듣기 교육의 목표는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자 그랬는데, 우리 이제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이 각자
조금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 오기 전에. 그래서 듣기 교육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그림이 이렇게 투명하게 겹치는 걸 잘 못해서 이렇게 됐는데 듣기 교육이라는 게 하나, 둘, 세 가지가 있는 걸 모두 포함한다고 보면 대학 또는 대학원에 진학하려고 하는 학습자를 위한 듣기 교육. 그다음 K-팝, K-드라마 등의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학습자, 한국 기업에 취업하려고 하는 학습자가 있다. 이게 세 가지 그룹의 학습자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대학이나 대학원에 진학하려는 학습자,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학습자, 기업에 취업하려는 학습자가 있다. 이럴 때 이 각각의 진학, 학문 목적의 학습자, 취미 목적의 학습자, 그 직업 목적의 학습자가 있는 거죠. 이 학습자들에게는 어떤 듣기 교육이 필요할까요? 자, 예를 들면 학문 목적이라면 강의 듣는 기술에 관련된 듣기가 필요하겠죠. 그죠? 또 K-팝, K-드라마, 그럼 어때요? 한국 음악의 음악적 요소, 음악에서 자주 사용되는 그 노랫말의 요소들, 그런 구성 방식, 이런 것들. 그다음 드라마면 뭐 어떤 언어 요소, 드라마에 나오는 언어 요소들, 그 해당 드라마에 따라 다르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도 추가로 필요하겠죠. 그다음 취업 목적이라면 기업에서 사용되는 어휘라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여러분 근처에는 어떤 직업이 있다거나 여러분이 혹시 지금 학교 안 오는 시간에 뭔가 이렇게 아르바이트 하고 있다면 거기에서는 어떤 한국어 필요하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각각 필요한 게 무엇인지. 공통이라는 건 학문 목적, 취미 목적, 직업 목적 이 세 가지가 모두 공통적으로 필요한 건 뭐예요? 아주 기본적인 한국어의 자모나 음운 구조나 뭐 문법 구조 이런 것들은 공통적인 게 되겠죠. 근데 각각이라면 각각에서 필요한 어휘라든지 뭐 장르 듣기 내용의 그 텍스트의 장르들이 달라지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이 세 가지 학습자를 대상으로 우리가 이제 듣기 교육에 대해서 다음 주부터 구체적으로 내용으로 들어갈 텐데 어떤 게 필요할까? 이런 거를 이 장에서 좀 생각해보고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도 온라인 강의예요. 이 제 과목은 온라인 강의예요. 지난번에 이유 말씀드렸는데 녹화되면 안 돼서 그 이유로 다음 주도 온라인 강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